자, 3.1운동 하다 말았는데요. 이게 지금 3.1운동 전국적인 시 양상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빨간색이 10,000명 이상 참가한 지역이고 나머지는 소규모예요. 10,000명 이상 참가한 지역이 이렇게 많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 인구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3.1운동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3.1운동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존재감을 전 세계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약소민족 입장에서 강대국인 제국주의한테 어떻게 상대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지를 방향을 설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이다. 그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 민족이 세계사에서 해야 될 그런 역할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계사에서 우리 민족이 분명히 중요한 일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지난 시간에 마지막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모순이 많아요. 이 모순이 뭐냐? 너무나 압축 성장하다 보니까 살기는 잘 살게 됐지만 민주주의 수준이라든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라든지 이것들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갑자기 신자유주의가 우리를 덮쳐서 사람들을 서로 분리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정규직, 비정규직 또는 뭐 지역 갈등, 계층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총 직결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나라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더구나 우리 남북으로 분단돼 있잖아요. 다 전 세계에 없어진 이념 갈등까지 남아있어 우리는. 이런 모순이 극대화된 이런 사회라야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해결되면 다른 나라쯤에 다 해결될 수 있는 정답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알겠죠? 그래서 작지만 세계사에서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자식 교육도 시키고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 이뻐하는 이유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할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이 어때서? 근데 아이들은 우리 미래를 세계사적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1운동은 이렇게 다시 해외로 파급됩니다. 알겠죠? 일본으로 건너가고 만주로 확산되고 멀리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교민들이 필라델피아에서 만세 시위를 하고 있는 실제 모습입니다. 3.1운동 당시. 알겠어요? 이렇게 해외에서 먼저 일본의 28 독립선언, 그 다음에 길림지방에서 무 독립선언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왔다가 여기서 증폭돼가지고 다시 해외로 파급돼 갔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멕시코 이런 데까지 우리 독립운동이 활기를 띠고 확산돼 나가더라 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3.1운동 때 뭔가를 보여줬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독립에 대한 의지가 높았어? 10년 동안 일본은 흥병경찰 통치하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던, 그래서 바보 같은 줄 알았는데 이들이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나니까 전 국토가 완전히 뒤집어질 때 일본놈들 깜짝 놀라게 만들대. 온 세상을 경천동적에 만들고 다른 나라한테 영향을 주대 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반성이 생겨요. 맞아, 그래. 이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우리가 새 나라를 세우고 지금 비록 나라를 잃었지만 장기적으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임시정부를 세우자 라고 해서 뜻있는 사람들이 다 임시정부를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가 어때요? 여기저기 많이 세워졌어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세워진 임시정부를 다 묶어서 통폐합해서 장소는 어디에 세웠냐? 상하이에 세웠습니다. 알겠죠? 이거 보세요. 국내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한성정부가 있었다. 임시정부가. 3.1운동 이후에 생겨진 국내 임시정부를 뭐라고? 한성정부. 13도 대표. 왜 13도인지 알겠죠? 언제부터 13도라고 그랬어요? 광무개혁 이후에. 기억나세요? 언제부터 23구라고 그랬어요? 가부개혁 2차 개혁 때. 다 잊어먹었어 이거.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맨날 리마인드 시키려면 진도를 못 나가요. 다시. 알겠죠? 다시. 왜 13도라고? 광무개혁 1897년 이후에 우리는 13도였잖아요. 그 대표들이 모여서 한성정부를 만들고 국무총리 이동희를, 그래서 한성정부는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 이후 4월 달에 서울에 있는 한성정부, 서울이 한성이니까요. 한성정부를 수립했어요. 저 멀리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톡에도 대한국민의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봐봐요. 대한국민의회에 대통령이 누가 손병희가. 몰랐죠? 네. 몰랐죠? 알았어요?
손병희도 한때 대통령이었다. 언제 대통령이었다고? 블라디보스톡 임시정부 대한국민의회 부통령의 박영효, 끈질긴 놈입니다. 박영효. 갑시기 때 박영효 아닙니까? 살아남아가지고 일본으로 망명 갔다가 가보개혁 때도 참여했다가 아직도 살아남았어요. 알겠죠? 친일파입니다. 이 박영효. 국무총리 이승만. 국무총장 이거 보세요. 이이동이가 이이동이에요. 여기 집정관 총재가 이승만. 여기서는 여기 총재고 여기서는 지가 여기서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기저기에 다 명함을 돌리고 다녔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중, 3중으로 그 정부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임시의정원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상하이 임시정부를 수립했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다 묶자 해서 국내에 있는 한성 정부의 정통성을 개선, 이게 대빵이야. 애들의 정신을 구현해. 라고 해서 애를 한성 정부를 개성하고 대한국민의회를 흡수하고 장소는 어디에다가? 상하이에다가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삼권 분립에 입각한 공화제 정부를 세웠다.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사를 보면은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혁명, 그죠? 그리고 뭐 영국의 청교도혁명 이거 보면은 아주 피를 많이 흘리고 결국은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그냥 일제시대에 3.1운동 한번 딱 치르고 얄짤 없었어요. 야, 앞으로 공화제를 해. 임금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해서 바로 민주주의, 그 상권분립 다 해버렸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막 숨막히게 달려온 거예요.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권분립에 입각한 공화제 정부를 수립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거 보세요. 입법부 의정원이죠. 의정원. 그죠? 입법부 의정원. 그리고 국무원, 행정을 집행하는 국무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임시정부 조직 가운데 연통제는 임시정부 위치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상하이에 있다고 그랬죠? 정부는 상하이에 있고 국민들은 어디 살아요? 우리나라에 살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걷어가고 임시정부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하기 위한 연락망이 뭐가 있다고요? 연통제가 있었다. 임시정부의 군대가 1940년에 만들어진 강복군을 말합니다. 나중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는 의정원, 공무원, 법원 이렇게 상권 분립이 돼 있었다. 임시정부 때 벌써 1919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 때 벌써 상권 분립이 돼 있었다. 연통제와 교통국 다 보셨죠? 군자금을 모금하기도 하고 외교 활동을 펼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군사 활동으로서 강복군 사령부, 또 강복군 총영, 육군 주만 참의부 이런 것들을 두었어요. 줄만 좀 그어주실래요? 책이 있죠. 군사 활동으로서 강복군 사령부, 강복군 총영, 육군 주만 참 이게 임시정부의 직할 군대입니다. 그 다음에 사력편찬소, 독립신문 등을 가리다. 임시정부가 만든 독립신문이에요. 옛날 서재필이 만든 독립신문하고 달라요. 임시정부의 기관지 뭐가 있었다고요? 독립신문이 있었다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실 거 됐죠? 자, 그런데 자,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돼 있었고요. 주로 임시정부는 외교 활동을 상해에서 많이 펼쳤어요. 특히 이승만은 또 미국에다가 구미위원부를 두고 주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3.1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 주목한 시선을 모아가지고 그러니 우리 좀 독립시켜주세요라고 하면은 독립될 줄 알았어. 이 순진한 사람들이. 알았어요? 우리 독립시켜줘. 우리 국민의 열망을 봐봐. 저렇게 독립을 원하는데 왜 안 시켜주는 거야? 라고 독립을 뭐에 의존하려고? 외교에 의존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 열강들이 우리 독립을 시켜줄까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그런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죠? 미국이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북한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그런 거예요. 미국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또는 북한으로부터 미국 본토에 날아가는 미사일을 사전에 격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사드를 설치하려는 거지 우리나라를 위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외교 활동에만 치중하던 이런 그 임시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냐?
처음에는 이동휘, 아까 블라디보스톡에서 주로 활약했던 사람이죠.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대한국민의회가 참여하면서는 무장투쟁도 병행하고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활동도 함께 하자라고 했는데 외교활동만 추종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야, 무장투쟁과 외교 독립 노선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찌그락찌그락했어요. 계속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그래서 야, 차라리 임시정부를 아예 없애버리자, 이러려면 라고 임시정부를 다 찢어 발겨버리자, 없애버리자 라고는 뭐예요? 창조파와 그러지마, 우리가 임시정부를 어떻게 애쓰여서 만들었는데 3.1운동의 열망을 담아가지고 국민들의 독립 욕망을 담아서 여러 개의 임시정부를 통폐합해가지고 겨우겨우 임시정부 만들었는데 이런 문제로 임시정부를 없애버리면 되냐.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잘 수선해서 고쳐서 쓰자. 이건 뭐예요? 재건축파. 이건 뭐예요? 리모델링파.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임시정부라는 아파트를 허물어버리자. 뭐라고? 창조파. 임시정부라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쓰자. 뭐예요? 개조파. 이렇게 대립했었다. 그래서 1923년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야, 다 모여봐. 여러 사람 의견 들어보게 이렇게 했었어요. 알겠죠? 게다가 결국 이 무장투쟁파가 다 이탈했죠. 1925년 이승만이 임시정부 때 벌써 탄핵 대통령이 됐습니다. 탄핵을 받아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때 이승만을 쫓아내고 누가 또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오르게 되냐면 박은식이 대통령이 돼요. 여러분, 박은식이 대통령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죠? 아까 누가 대통령이었다고 또? 대한국민의회 손병희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으로서 국민현충원에 가보니까 누워 계시더라고요. 알았어요? 임시정부 대통령 누구예요? 박은식 이렇게 묘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자, 어쨌든 이승만이 탄핵을 당하고 결국 뭐냐? 임시정부를 고수하자는, 지키자는 사람들이죠. 김구에 의해서 겨우겨우 임시정부가 명맥을 유지해 나가게 됐다. 이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야, 이건 뭐냐? 임시정부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지켜나가고. 그러니까 강경파들, 무장투쟁을 주장했던 이동휘, 신채호 이런 사람들 다 떨어나갔죠. 그리고 그 짜시기들만 남아있었던 거야. 김구는 짜시기라고 해서 좀 미안하지만 새내기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구가 안 되겠다. 우리 임시정부의 존재감을 좀 알려줘야지 해가지고 결국은 1926년에 한인애국단을 만들고 이 한인애국단이 김구에 의해서 조직된 한인애국단이 임시정부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벤트 사업을 벌였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봉창 의거하고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흥커우 공원 샤카와 대장 폭사 사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인애국단에 의해서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이 이봉창의 동경 의거하고 윤봉길의 흥커우 공원 의거를 터뜨렸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존재감이 크게 올라갔다. 이해가 되나요? 이거 보세요. 임시정부가 처음에는 멋지게 출발했는데 이승만 이런 놈이 자꾸 외교에 치중하다가 돈 다 까먹었어요. 자기는 이 임시정부를 그러니까 이승만을 까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임시정부가 상하이인데 상하이 온지도 않고 미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말이죠. 서양 또는 유럽, 미국 이런 나라들한테 우리 독립을 청원한다고 그렇게 연평한테 의존했단 말이에요. 외교에 의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떨어져 나가고 잔존 세력들만 남아서 임시정부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터뜨린 게 뭐라고요?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다. 그 의거를 주도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이 조직한 단체가 뭐라고? 한인애국단. 말을 해보세요. 뭐라고요? 한인애국단. 알겠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고 잘 나와요. 김원봉의 의열단과 김구의 한인애국단이 단골로 무슨 시험에서는 꼭 나오는 그런 내용. 알겠죠? 그래서 한인애국단 소속의 이봉창, 윤봉길 이런 의사들이 결국은 동경의거, 그 다음에 흥커공원 의거를 일으켰다. 또 다시 이제 한인애국단이 다른 항목으로 또 나오니까 뒤에. 그러다가 1930년대 후반이 되면은 충청으로 옮겼다고 그러죠. 왜 충청으로 옮길까? 이거 보세요. 19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그래가지고 일본 놈들이 중국까지 쫓아오니까 상하이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옮기고 또 다시
대여섯번 옮겨가지고 어디로? 충칭까지 옮겨지더라. 중경입니다. 저 내륙 안쪽으로 도망가요. 임시정부가. 그 충칭 정부가 결국은 뭐냐? 1940년에 광복군을 창설. 줄긋고 김구 지청천이에요. 김구와 지청천이 손잡고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됐죠? 한국 광복군을 창설.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사하고 찍은 사진이죠? 김구 선생이 되게 촌스럽게 나왔죠? 안경 안 쓰니까. 그죠? 그 촌놈처럼 나왔어요. 이봉창 의사는 아주 해맑게 웃고 있죠. 삼시세끼에서 많이 본 것 같으죠? 혜진이 닮았죠? 그잖아요. 윤봉길,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는 좀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임시정부가 옮겨다닌 루트입니다. 임시정부의 루트 이거 잘 기억하세요. 상하이에서 어디로? 그 다음에 창시, 그 다음에 광적, 묘적, 치장, 충칭 이렇게 얼마나 고난의 행군을 했는지 알만하죠? 그죠?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한국 강복군 모습이고요. 한국 강복군. 이 한국 강복군한테 중국 정부가 많이 도와줬어요. 중국이 왜 우리를 도와줬을까요? 중국이 일본한테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 대한 복수를 누가 해줬어요? 예, 이봉창 의사하고 윤봉길 의사가 했어요. 원래 이봉창이 동경에서 천황한테 폭탄을 던졌죠. 근데 이 폭탄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안 터져서 붙잡혔습니다. 근데 상하이 신문이, 상하이 일보가 중국 신문이죠. 그걸 썼어요. 동양 조선의 한 청년이 일본 천황궁에 가서 폭탄을 던졌는데 애석하게도 폭탄이 터지지 않는 바람에 천황이 살았다. 애석하게도. 이것이 트집 잡혔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들아 뭐 천황 죽어진단 말이에요? 하면서 일본이 어디를 쳐들어가요? 상하이를 쳐들어. 이게 그 유명한 상하이 사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기사 때문에, 그 신문 상하이일보 그 기사 때문에 이봉창 의사의 동경, 도쿄 의거를 찬양했던 상하이일보 기사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누가? 일본 놈들이 어디를 쳐들었다고? 상하이를 쳐들었어요. 그러니까 상하이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냥 상하이 사변으로 중국이 개박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상하이를 점령하고 일본 모든 대장들,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 다 모여서 전승 기념 파티를 상하이 훈코 공원에서 하고 있었어요. 됐죠? 다 모였어, 대장들이. 별이 몇 개 모였는지 몰라. 거기다가 누가요? 윤봉길이 폭탄을 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놈들 다 죽였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중국 놈들이 그냥 지네들 원하는 그냥 우리가 다 풀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하면서 조선의 청년 한 명이 중국은 10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기계에 있는 청년 한 명이 해냈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 장개석 정부가 물심양면 도와줬습니다. 무기 필요하냐? 도와줄게. 군복 필요하냐? 식량 필요하냐? 임시정부 청사 필요하냐? 빌려주고 막 그랬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우리의 김구의 이벤트는 유효적절하게 효과를 발휘했다. 그래서 그들의 지원으로 이렇게, 이거 보세요. 기관총도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중국 정부가 지원해 준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교재와 아예 똑같은 놈으로 해놨습니다. 보기가 괜찮으시죠? 나쁘지 않죠? 자, 그래서 의열단은 아주 중요해요. 이 의열단은 1919년 3월 3.1운동 이후에 의열단을 만든 것은 일본 놈들의 탄압으로 우리의 평화적인 3.1운동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3.1운동처럼 전 국민이 일어나서 만세 시위를 벌여가지고는 조국 독립이 안 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맞서야 된다고? 무력적 수단으로 맞서야 된다. 우리도
우리도 힘을 기르고 군사적 수단으로서 맞서야 되겠다라고 무력에 의존하는 방법을 택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때요? 수적으로 물적으로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독립을 위해서 강력한 무장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독립군 단체와 또 독립군 부대들이 만들어졌는데, 자, 개별적인 투쟁의 그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느껴요. 이거 보세요. 나중에 일이고, 김원봉이 그래서 1919년 김원봉이 윤세주 등과 함께 만주 길림 지방에서 만든 비밀 단체가 뭐라고요? 의열단. 다시요. 사람 누구라고요? 시기 언제라고요? 19년. 장소 어디라고요? 길림이에요. 다 됐죠? 다 됐죠? 항상 어떤 사건은 인간, 시간, 공간으로 결정되는데, 인간은 누구라고요? 김원봉.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단골로 잘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죠? 단골로 잘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세중 이런 사람들이 길림에서, 의열단은 뭐냐? 조선총독부, 경찰서, 동양처식에서 이렇게 식민지 지배 기구를 파괴하는데, 물론 사람들도 처단하지만 주로 식민지 지배 기구를 많이 파괴했어요. 아시겠어요? 잠깐 여러분, 이봉창, 윤봉길 의사는 뭐죠? 사람이죠. 주로 천황과 시라카 대장 사람들을 처단했잖아요. 이거 누가 만든 단체라고요? 김구가. 단체 이름이 뭐라고요? 애국단이죠. A랑 구별해야 돼요. 윤봉길, 이봉창 의사는 애국단 소속이고,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의열단. 누가 만든 의열단이다?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이다. 알겠죠? 전지현 나온 영화가 뭐였죠? 암살. 거기에 김원봉이 나왔었습니다. 조승우가 김원봉으로 나왔었어요.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까메오로 나와가지고. 알겠죠? 그때 그 조승우가 김원봉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원봉이에요. 실제로 김원봉은 진짜 잘생겼습니다. 조금 이따 얼굴 보여드릴게요. 지금이라도 꿀리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 당시도 그냥 하이칼라에 탁 이렇게 넘기고 멋쟁이 모던보이였어요. 알겠죠? 지식이면서 인텔리겐트하면서 무력적 투쟁을 하고 비밀 지하 조직을 주도하고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열 투쟁의 목적은 동포들의 욕심을 고취하고 민중 봉기를 유발하고 민중의 직접 혁명, 줄거세요. 민중의 직접 혁명을 통한 일제 타도가 목표였어요. 이 의열단 단원의 투쟁 목표를 정해준 사람이 누구냐? 신채호입니다. 제가 존경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죠? 신채호. 그래서 김원봉이 신채호 선생님을 모셔와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열 단원들을 데리고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메가리가 없어요. 뭔가 이들한테 투쟁의식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좋은 글 좀 써주세요. 해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조선혁명선언. 해보세요. 말로 뭐라고? 조선혁명선언.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에. 무슨 선언이라고? 조선혁명선언. 누구의 조선혁명선언? 신채호. 사람 누구예요? 신채호. 언제예요? 23년이에요. 1923년. 내가 이런 말 별로 안 하잖아요. 1923년 누구라고요? 신채호. 이름이 뭐라고요? 선언 이름이? 조선혁명선언. 누구를 위해서 써줬다고요? 의열단을 위해서 김원봉에게 신채호가 써준 글입니다. 알겠죠? 거기서 쓴 말은 너무나 명확하나요? 우리가 강도 일본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다. 알겠어요? 때려 죽이고 찢어 죽이고 하여 이런 강경한 발언을 통해서, 알겠죠? 투쟁의식을 고양시키고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촉발하고, 그죠? 무력적 수단에 의해서 일본 놈들 이 땅에서 완전히 충멸하자,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엄청나게 긴 글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들이 해낸 일이 뭔가 보세요. 여러분 봐봐요. 자, 박재혁이는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박재혁. 이름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죠? 자, 최수봉이는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사람이에요. 밀양. 그리고 김익상이는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졌어요. 들어보셨나요? 김익상은 귀에 좀 익을 겁니다. 그보다도 귀에 더 익은 사람은 김상옥이죠. 종로경찰서, 부산경찰서, 밀양경찰서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중요도로 봤을 때 종로가 제일 중요하니까 맨날 시험에 종로경찰서만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가 어디예요? 종로입니다. 왜 종로인지 아세요? 왜 종로예요? 거기 종이 있잖아요. 보신각 종이 있어서 종로예요, 여러분. 왜 종을 거기다 갖다 놨을까요? 한
우리나라 가장 중간 센터에 갖다 놓고 거기서 띵 치면 부처님 음성이 전국으로 흘러나가라고 중앙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최고 중심이 뭐예요? 종로예요. 경찰서 가운데 가장 외양가에 있는 경찰서가 어디라고? 종로경찰서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 제일 끝발 있는 국회의원이 어느 국회의원이에요? 지역구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종로구가 가장 끝발이 있어요. 이 종로구에서 도전했던 오세훈이가 떨어져가지고 개꼴 나버렸어요. 지난번 총선 때. 알았어요? 오세훈이 거기 종로 1번가에 가가지고 거기 가면 대통령 후보로 나갈 수 있거든. 그런데 그걸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 종로가 나와요. 그 사람 누구라고요? 김상옥이요. 대학로 가면은 김상옥 열사가 도시락폭탄 들고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금색으로 된 거 이렇게. 그 대학로 붉은 벽돌 있는 거기 있잖아요. 마로니에 공원인가 어디 거기에 서 있는 그분이 김상옥이에요. 얘들이 김상옥이 뭐 거기 올라가서 막 구경하고 그래. 어깨 동무고 막 이렇게 팔 걸치고 버리장머리였는데 김상옥 열사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예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나석주.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농민들이. 땅 뺏긴 사람들이죠. 그죠? 쟤네들 원할 뿐. 자, 여러분 봐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석주, 김상옥, 김익상. 김익상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를 지배하던 총본산 수계가 있는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중요합니다. 됐죠? 그러나 이렇게 개별적인 한 명, 두 명이 가서 식민지 지배 기구를 파괴한다고 또는 식민지 지배 사람을 저격하고 암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개별적인 폭력 투쟁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보다 더 조직적인 군대를 길러가지고 진짜 일본 대 우리나라가 총력을 다해서 싸움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김원봉이 마음먹고 자기 스스로가 어때요? 자기 스스로가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 중국 아까 장개석 정부라고 그랬죠? 거기에 있는 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황포 군관학교로 들어가요. 누가요? 김원봉이 들어갔어요. 김원봉이 어디에 들어갔다고? 황포 군관학교에 입교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사관학교를 차려. 이게 바로 뭐예요?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를 운영했어요. 됐나요? 여기서 나중에 독립군을 이끄는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배양해냅니다. 아시겠죠? 자, 너 가서 일본 놈을 죽여. 너 가서 폭탄을 던져. 이렇게 하다가 잡혀서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때요?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자, 앞으로 열심히 싸우세요. 가서 또 가르치세요. 또 싸우게 하세요. 이렇게 핵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해요? 싸움이 중요해요? 교육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교육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때요? 교육을 통해서 나 같은 독립의식을 갖고 독립의지를 갖고 투쟁력을 갖고 실천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내자. 그래서 일본이라는 국력과 우리나라 국력을 국력 대 국력으로서 군대로서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한 사람이 누구라고? 김원봉. 의열단 한계를 인식하고 더 큰 투쟁의 길로 나갔어요. 그래서 황포군관학교 그 다음에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를 운영하고 그래서 이제 그 1기생 26명, 2기생 55명, 3기생 44명, 125명 이렇게 해서 조선민족혁명당이 창당되면서 의열단이 지되고 결국 간부학교도 해체됐다. 조선민족혁명당은 1935년 김원봉이 만든 정치단체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단체로 출발했어요. 저 왼쪽이 신채호 선생이에요. 얼굴 낯이 익죠? 신채호 선생님. 저도 지금 수염을 좀 기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안중근도 수염을 기르고 신채도 기르고 보니까 다 수염을 기르는데 누가 우리 수염을 가져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선시대 내내 수염을 기르지 않았었나요? 그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수염을 다 없애버렸어요? 일본 놈들 때문이에요. 머리도 누구 때문에 이렇게 깎았어요? 일본 놈들 때문에 단발령 내렸잖아요. 우리 원래 상투 틀고 머리 기르던 남자도 머리 기르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우리 것을 다 버렸습니다. 버려서 편리한 게 많아요.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근데 그때 버리면서 우리 머리카락만 버린 게 아니라 우리 정신상태, 우리의 의식 이런 것도 많이 서구화돼버리고 나쁜 버르장머리, 나쁜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이 몸에 배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다시 복원해야 될 것인지 고민입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한번 수영을 슬슬 길러볼까 이런 생각도 해요. 젊었을 때는 수영 기르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좀 뭐랄까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고 깡패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기르려고 했는데 길러서 이렇게 찍어보니까 아주 안 좋아요. 이 버릇이 들여진 거야. 이런 모습에. 그래서 그걸 참고 더 기를까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막 워낙 말려가지고 못 기르고 있어요. 지금은 수영을 기르면 하얀색으로 나가지고 더 기를 수가 없어. 수영을 염색을 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수영은. 자, 여기 나왔죠? 아까 우리가 다 배웠던 한일 얘기했던 누가 만들었다고요? 누가 만들었던 한일 얘기했던? 김구. 그래서 뭐 했다고요? 쭉 나왔어요. 한일 얘기단을 조직하고 김구가 임시정부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임시정부가 침체되고 나니까 임시정부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김구가 만들었다. 특히 뭐냐? 만보산 사건. 말로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요? 만보산 사건. 그 당시 193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만주에 많이 건너가 살고 있잖아요. 만주에 살고 있던 우리 교민들하고 중국 한족들하고 서로 싸웠어요. 물 때문에 물. 원래 논에다가 물을 대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아전인수 그러죠. 서로 내 논에 물을 대야 내 논에 있는 벼나 보리가 잘 자랄 거 아니에요. 물이 부족해가지고 막 그거 이제 싸웠어요. 싸웠는데 만보산 사건 때문에 우리 한인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났어요. 우리 국내에 이런 소문이 나면 야 짱꼬라 새끼들이 만보산 사건 때문에 우리 한인들한테 많이 피해를 줬대가지고 우리가 이 한국에서 중국 교민들 화교 있죠 화교 짜장면집 보고 있는 화교 여기를 막 습격해가지고 화교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민족 감정이 진짜 안 좋아졌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누가요? 김구가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고 결국은 이봉창 의거와 또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통해서 중국이 이거 보세요. 중국이 우리 민족에 대한 나쁜 생각을 버리게 됐어요. 이해하시겠나요? 이해하시겠나요? 무슨 사건과 관련된? 만보산 사건과 관련된. 알겠죠? 만보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봉길이 상하이 흥커공원에서 전승기념식장에 나온 그 장성들을 폭탄으로 다 제거하고 나자 결국은 중국이 이거 보세요. 중국은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 용사가 단행해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우리 독립군 세력을 지원해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1940년 한국 광복군이 중국 국민당 정부의 도움으로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국 계몽운동 계열과 의병 계열이 합쳐졌다. 이거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죠. 무장 독립 전쟁을 지금 들어갑니다. 이제 항일 의병운동 계열과 애국 계몽운동 계열이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는데, 자 의병 무대를 이끌었던 유인석, 홍범도 이런 사람들이 건너가서 독립운동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 기지는 남만주, 이거 단말을 뭐라고 그러죠? 남만주를 단말을 뭐라고 그러죠? 서간도. 서간도에 독립운동 기지가 있는데 이 서간도 독립운동 기지가 뭐냐면 삼원보예요. 삼원보. 그래서 식민의 회원인 이해영 등이 중심이 돼가지고 남만주 삼원보를 건설. 동그라미에서 서간도에 뭐가 있었다고? 삼원보가 있었다. 남만주가 서간도니까요. 그죠? 서간도에 삼원보를 두고 그 다음에 경학사, 부민단, 신흥강습소 뭐에다 동그라미 해야 될까요? 신흥무관학교. 이 삼원보에 신흥무관학교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름이 신흥강습소였는데 이 신흥강습소가 발전해서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고 여기서 독립군 사관 생도들을 양성해서 1920년 폐교될 때까지 약 2,000여 명의 독립군이 여기서 양성됐다. 어디라고요? 신흥무관학교. 됐어요? 자, 보게 되세요. 서간도에 뭐가 있었다고요? 삼원보. 삼원보에 있는 학교가 뭐라고? 신흥무관학교. 전부 다 시옷으로 시작되잖아요. 서간도, 삼원보,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알아두세요. 장소 어디라고? 이쪽이 이쪽. 우리 지도가 여기 있으니까 서간도에 삼원보가 있습니다. 이쪽이 서간도예요. 됐죠? 여기가 뭐죠? 북간도죠. 여기가 북간도죠. 여기가 북간도죠. 여기가 연해주죠.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이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운동 기지가 있어요. 1910년대에 이렇게 여기저기 독립운동 기지가 많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북한도에 독립운동 기지가 있었는데 북한도 독립운동 기지는 가장 먼저 건설된 거 줄 보세요. 시험에 나오면 이걸 물어요. 여러 가지 독립운동 기지 가운데 제일 먼저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진 곳은 어디라고요? 북한도 지역이에요. 근데 이 북한도 지역은 삼원보처럼 독립운동 기지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지명들, 용정이라든지 또는 왕칭, 석현 이런 것이 전부 다 독립운동 기지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서간도에 서로 군정서군이 있겠죠? 북한도에는 뭐가 있을까요? 북로 군정서군이 있어요. 됐어요? 다시 보게 됐어요. 서간도에 뭐가 있다고요? 독립운동 기지, 삼원보, 학교 뭐가 있다고? 실흥무관학교, 군대 뭐가 있다고? 서로 군정서군. 쉽잖아요. 사사사 이렇게 하니까. 됐어요? 그리고 북한도에 있는 군대가 뭐라고? 북로 군정서군. 이 북로 군정서군이 나중에 청산리 대첩의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됐을까요? 북로 군정서군. 그리고 이 북로 군정서군이 있던 그 북한도에 서전 서숙이 있었어요.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명동학교가 됩니다. 됐죠? 이게 어디 있는 거라고? 서전 서숙 명동학교 어디라고요? 북한도에. 다시 합니다. 북한도에는 북로 군정서군, 서전 서숙 명동학교. 됐죠? 이 지역은 독립운동 기지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곳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건너간 곳이잖아요. 북한도.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봐보세요. 연해주 러시아 땅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이게 블라디보스톡. 자,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독립운동 기지를 신안촌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신안촌 말고도 대한광복군 정부가 있었습니다. 자,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 중요해요. 임시정부가 1919년 3.1운동 이후에 주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 1914년에 벌써 블라디보스톡에는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임시정부의 할아버지가 하나 있었어요. 씨앗이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임시정부 그 대한광복정부는 그 이전에 있었던 권업회라는 단체가 발전해서 이동휘를 이상설을 대통령으로, 이동휘를 부통령으로. 여러분 또 하나 대통령이 나왔는데 누가 대통령이 나왔어요? 이상설이요. 알았어요? 이상설이요. 자, 잠깐 거기 들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들 말고 우리 역사 속에 우리가 잘 모르는 대통령들이 지금 몇 명 나왔죠? 오늘 손병희 나왔죠? 박은식 나왔죠? 지금 누구 나왔어요? 이상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이전에 또 다른 대통령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대통령이라고? 임시 대통령,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다. 다시 해보세요. 누구라고요? 손병희, 또 누구? 박은식, 또 누구? 이상설. 그죠? 대통령 이상설, 부통령 이동휘. 이동휘가 좀 여러 군데 나오죠? 이동휘도 잘 알아두세요. 이렇게 독립운동 기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독립운동 기지는 저 위에 러시아 경계에 있는 여기에도 한흥동이라는 독립운동 기지가 있었습니다. 밀산이라고 해요. 밀산부에 한흥동이라는 독립운동 기지가 있었다. 자, 정리해봅시다. 서간도의 기지 뭐라고? 삼원보. 그죠? 그리고 밀산부에 뭐가 있다고? 한흥동. 그리고 연해주에 신안촌. 그리고 북한도에는 여러가지 용정, 왕칭, 석현 이런 도시들이 바로 독립운동 기지에 해당된다. 됐습니까? 됐어요. 잠깐 주목하세요. 10년대 독립운동 기지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싸울 준비를요.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군사훈련도 하고 또 뭐예요? 군대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요. 그리고 1919년 3.1운동 이후에 20년대가 되면 어때요? 이들이 본격적으로 싸움에 나서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무장 독립 전쟁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10년대는 본격적으로 싸우기 전에 뭐 했다고요? 준비했어요. 여러분 봐봐요. 에베레스트 등산을 하면 바로 올라가지 않고 밑에다 뭘 차려요? 베이스 캠프를 차립니다. 베이스 캠프가 독립운동 기지예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도전을 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거기서 준비한 다음에 다시 도전. 이게 바로 뭐예요? 무장 독립 전쟁이에요. 그래서 20년대, 30년대, 40년대 무장 독립 전쟁을 보습니다. 됐죠? 자, 정리됐어요, 이거. 1910년대에, 20년대입니다, 지금. 10년대는 뭐 했다고요? 여기에 독립운동 기지들이 있었다. 방금 보고 왔잖아요. 이거 봐요. 책에 다 있죠? 방금 보고 왔죠? 독립운동 기지들이 있었어요. 자,
자, 기지가 있었고 여기서 양성된 독립군들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나서는 게 몇 년대라고? 20년대. 그 중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전쟁이 무슨 전투?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 달에 봉오동 전투가 전개된다. 됐어? 그 다음에 20년 10월 달에 무슨 전투? 청산리 대첩. 찾았죠? 중요피셜에서 순서 알아야 됩니다. 먼저 무슨 전투? 봉오동 전투. 그 다음 무슨 전투? 청산리 대첩. 그죠? 그러나 이렇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잠깐 봉오동 전투를 볼까요? 봉오동 전투를 지도한 사람은 대한독립군의 홍범도예요. 아까 나왔던 의병장 출신 홍범도입니다. 산수갑사에서 포수 노릇하던 그 홍범도가 건너가서 독립군 대장이 된 겁니다. 그 독립군 이름이 뭐라고요? 대한독립군이에요. 됐죠? 골치 아픕니다. 수능 보는 애들도 제일 머리 아파요. 이놈의 대한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광복자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여기도 대한, 여기도 광복, 여기도 대한.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헷갈려요. 근데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천천히 해나가면 됩니다. 이 교재의 좋은 점이 도표화되어 있어가지고 흐름을 쭉 정리해주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복잡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복잡한 게 아니야. 애들도 한참 지금 한국사 공부하는 애들도 되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야말로 한국사 전체 과정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대목이 바로 무장 독립전쟁이에요. 가닥을 잡기가 힘들거든요.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닥을 잡아 나가겠어요. 보세요. 자, 그래서 일본 국내 진공작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일본군 한 개 중대를 3분자에서 격파하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일본군 1개 대대 병력이 재공격을 해왔는데 그걸 어디에서 막았다고요? 봉오동에서. 봉오동. 그죠? 누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또 안무의 국민회, 최진동의 국무도독군, 애들이 묶어서 무슨 전투? 봉오동 전투. 그래서 일본군 157명이 죽고 300명이 부상당했지만 독립군들은 몇 명 당했다고요? 4명이에요. 대승이죠. 예? 대승이죠. 그죠? 일본군을 거의 160명가량 죽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놈들이 어디에 쳐들어왔어요? 그때 있던 독립군, 그러니까 일본군 군대를 다 모아서, 그러니까 당시 포조군, 관동군, 또 조선 포조군 이렇게 그 일본군 3개 지대를 모아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놈들을 유인해가지고 누가요? 김좌진이. 어디로 유인했어요? 청산리 80리나 되는 계곡으로 유인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5박 6일인가 쏴 죽였답니다. 알겠어요? 계곡으로 유인한 이 일본군들을. 그래서 북로군정수군을 이끄는 김좌진과 아까 대한독립군을 이끄던 홍범도가 서로 손잡고 청산리 대첩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대승을. 자, 여러분 그 밑에는 이제 청산리 대첩에서 우리가 승리한 요인들 쭉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일본군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거 보세요. 서간도와 북간도에 있는 교민들을 완전히 싹쓸이해버린 거예요. 간도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간도에 살고 있는 어린애,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노인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참변을 당했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요? 간도 참변이에요. 간도 참변 그러면 간도라는 지역을 중시한 이름이죠. 연도를 중시한 것이 뭐예요? 경신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무슨 참변이라고 해요? 경신참변이라고. 됐어요? 간도 참변은 공간 중심이고 경신 참변은 시간 중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 근거지를 없앤다고 무고한 우리 동포들을 많이 학살했어요.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은 떠납니다. 간도를 버리고 떠나요. 안 되겠다. 간도는 일본 놈들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독립운동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리고 우리를 늘 도와준다고 우리한테 손길을 보내고 있던 누구예요? 소련이죠. 소련. 그 소련한테 가서 의존을 하자라고 출발했던 모든 독립군을 다 모았어요. 그 간도에 있던 독립군 다 모으니까 한 4,000명 돼요. 이 4,000여 명의 독립군을 끌고 간 사람이 누구냐? 서일이라는 사람. 동그라미에서 누구라고요? 서일. 서일을 총재로 해서 김좌진 또 홍범도 이런 사람들이 좌우에 부대장이었죠. 그리고 대한독립군 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잠깐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아까 홍범도가 대장이었던 그 독립군 단체가 뭐였어요? 대한독립군이고 여기는 뭐예요? 대한독립군 단입니다. 이 한자 차이로. 알았어요? 그러니 얘들이 헷갈리겠어, 안 헷갈려요? 시험 볼 때 되게 헷갈려요. 홍범도 군대가 뭐? 대한독립군. 나중에 자유시로
그죠? 스보보드니라고 합니다. 자유시가 러시아 말로 스보보드니라고 그래요. 그 스보보드니로 그 이주했어요. 독립군들이 대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시로 갔어요. 근데 자유시에 가보니까 어때요? 소련이 우리를 도와주기는커녕 쟤네들도 싸우느라고 정신없어요. 소련 붉은 군대하고 당시 왕당파였던 백색군하고 싸웠어요. 근데 우리를 오해해가지고 이놈들이 우리한테 무장해제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도와준다더니 무슨 무장해제냐, 우리 무기 다 뺏어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같이 총질했겠죠. 그러다 한 900여 명 죽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유시 참변이에요. 오케이? 러시아령 자유시로 넘어갔다가 자유시에 가서 러시아 붉은 군대한테 우리 독립군들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알겠죠? 이게 뭐라고요? 자유시 참변. 말로 해봅시다. 뭐라고? 자유시 참변. 순서 여러분, 맨 처음에 뭐 봉오동, 그 다음 뭐 청산리, 그 다음 뭐 간도 참전, 그 다음 뭐 자유식 참전. 알겠죠? 이 순서를 꼭 기억해 놓을 것. 중급 정도에서는 되게 잘 나와요. 순서. 알았어요? 순서. 그러다가 자유시에 갔던 우리 독립군 부대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알겠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자유시 참배를 당한 이후에 독립군이 돌아와서 세 개로 갈라져요.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죠? 그 세 개로 갈라졌는데 뭐냐?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 이렇게 세 개로 갈라졌어요. 세 개로. 그래서 독립군이 세 개로 갈라져서 서로 노선이 다르고 사람 구성원이 다르니까 서로 찌걱찌걱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우리 통합하자. 특히 독립군 안에 이제 야, 자유시 참변 당했잖아. 우리가 공산주의 놈들이 얼마나 나쁘냐면서 김자진 같은 경우는 아주 공산당 그러면 치를 떨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좌익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독립운동가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독립운동가들 안에서 좌우 대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합치자라고 삼부 통합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삼부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통합 못해요. 그 결국 통합이 어떻게 됐냐? 2부로 통합돼요. 그래서 하나는 뭐? 국민부. 또 하나는 뭐? 혁신의회. 알겠죠? 그 중에 국민부가 좌익 사상을 쓴 사람들이 좀 많았고, 혁신의회는 우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국민부가 장차 조선혁명당이 되고, 정치단체입니다. 조선혁명당이 발전해서 뭐가 된다고? 조선혁명당 소속 군대를 조선혁명군이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1920년대 후반에 이렇게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으로, 한국독립당에서 나온 게 한국독립군이에요. 자, 이것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어머니들 때는 안 배웠을지도 몰라요. 알겠어요? 배운 지가 오래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한국사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한국 근현대사로 국사가 한국 근현대사로 분화되고 독립된,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에서 이게 나와서 그 전에 배웠던 사람들은 한국과서 세대는 되게 잘 몰라요. 잘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조선혁명군 사령관 누구라고요? 양세봉. 중요한 사람이죠. 아까 의열단을 만든 사람 누구라고 그랬죠? 김원봉. 느낌이 오나요? 봉봉 브라더스들이잖아요. 진짜 들어간 사람 누가 있었어요? 김자진, 박상진, 그죠? 왜 이런 거예요? 양세봉, 김원봉은 의열단. 한국 독립군은 누가 만들었다고? 지청천이 만들었죠. 지청천. 그래서 이렇게 중국 의영군과 또 중국 포로군과 손잡고 뭘 전개했다? 한중 연합작전을 전개했다. 중요합니다. 왜 중국과 우리 독립군이 손잡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중국과 우리 독립군이 손잡을까요? 일본이 어디까지 왔어요? 만주까지 와가지고 지금 중국으로 쳐들어가고 있잖아요. 중일전쟁 도발하려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하고 공동은 적이 누구예요? 일본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배짱이 맞았던 겁니다. 마음이 맞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출제의 포커스는 조선혁명군은 누구랑 손잡는다고? 중국 의용군이에요. 알겠죠? 한국 독립군은 누구랑 손잡는다고요? 중국 호로군이에요. 지청천과 호로군, 양세봉과 중국 의용군을 묶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묶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구분해 놓는 게. 자, 같은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더 자세히 들어갑니다. 지금 했던 내용들. 자, 그래서 독립군들이 3부로 나눠져 가지고 결국은 하나로 통합됐는데 보다 자세하게 나왔죠?
자세히 나왔죠. 그래서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또 지청전의 한국 독립군, 이런 애들이 중국 의영군과 중국 호롱과 손잡고 결국은 한중연합작전 내용이 영릉과 흥경성 전투는 중국 의영군과 조선혁명군이 승리한 전투 이름이 영릉과 흥경성 전투예요. 영릉과 흥경성 전투는 조선혁명군과 중국 의영군이 승리한 전투고,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이 손잡고 승리한 전투는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이에요. 잠깐 지도에서 나오면 지금 이 지도 말고 이 그냥 우리 지도를 놓고 보세요.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 영릉과 흥경성 전투는 이쪽입니다. 이쪽 서간도 부근이에요. 알겠죠? 이쪽에 영릉과 흥경성 전투가 있고, 쌍성보 사도하자 전투는 훨씬 이쪽 북만주 지역에 있어요. 여기 알겠죠? 우리 지도 이렇게 놓고 보면 이쪽이 뭐라고요? 흥경성, 영릉과 전투가 이쪽이고, 그러니까 조선혁명군이 싸운 흥경성, 영릉과 전투가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훨씬 북쪽에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이게 중국 호롱과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북만주 지역에서 일본 놈들하고 싸워서 이긴 전투 지역입니다. 공간을 알아두시고, 공간. 됐어요? 되게 복잡해요. 복잡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역, 시간, 인간, 공간 세 가지가 여러 개가 막 동시에 나와버리니까 복잡한 거다. 알겠죠? 이걸 잘 분리수거할 줄 알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좀만 더 합시다. 한 5분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보세요. 만주사변 이후에 또 우리 독립군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중국 본토로 밀려가겠죠. 근데 중국에 남아서, 그러니까 만주에 남아서 아직도 싸우고 있는 독립군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동북 항일 연군. 말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동북 항일 연군. 처음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동북 항일 연군이 여러분들은 전혀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금기였습니다. 왜냐? 김일성이 소속된 부대였거든요. 오케이? 이게 뭐라고요? 동북 항일 연군이었어요. 그리고 이 동북 항일 연군은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중국 군대 안에 중국과 손잡고 조선 빨치산들이죠, 얘들이. 그러니까 빨티잔이 게릴라잖아요. 그 게릴라로 활동했던 게 김일성이에요. 어린 소년 17살인가 먹었던 김일성이가 그때 여기서 동북항일연군 소속으로 군대를 활약하고 있었어요. 알겠죠? 그리고 국내에 있던 조국 광복하는 단체와 손잡고 1937년에 함경도 갑산에 있는 보천보라는 곳을 습격했어요. 이게 그 유명한 보천보 사건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김일성 부대가 와가지고 한국 본토로 와가지고 함경부터 갑산에 있는 보천보라는 곳을 습격해서 일본 주재수하고 파출소죠. 여기를 습격하고 폭파하고 갔어요. 난리가 났겠죠. 만주도 우리가 다 먹었으라고 한 선언한 지가 언제예요? 만주 사변 이렇게 31년이죠. 만주까지 우리 거라고 했는데 만주 웬걸? 만주에서 활약했던 누가요? 동북항일연군이 어디까지 들어왔다고? 함경도까지 들어와서 거기다 폭탄 던지고 갔다고? 동아일보 호해에 나왔어요. 지금도 그 호해에 신문이 있어요. 보천보를 습격해서 일본군은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런 기사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야, 일본이 만주까지 먹었어? 그리고 중국을 지금 쳐들어가고 있어? 이제 우리 조선은 끝장이구나. 일본이 중국까지 다 먹으면 우리는 완전히 절망이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7.18로 전락했습니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끝장이야. 우리는 해방에 대한, 조국 독립에 대한 희망이 없어라고 했는데 그때 어때요? 아니야, 우리는 살아있으라고, 살아있네 이 모습을 보여준 게 뭐예요? 우리 독립군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보여준 게, 존재감을 보여준 게 보천보 사건이었죠. 이렇게 되면 북한을 찬양한 걸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엄연한 독립운동사인데. 그래서 보천보 전투가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비슷한 해에 베를린에서 또 승전보가 울렸습니다. 알겠죠? 대안에 관한 누가? 대안에 관한 누가? 송기정이 마라톤에서 세계를 제패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희망도 없고 낙도 없고 그야말로 우리 민족은 일본한테 완전히 당해서 죽었어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희망은 등불이 된 두 사건이 하나는 뭐야? 베를린 송기정의 마라톤 제패. 또 하나는 뭐예요? 보천보. 근데 우리는 보천보 말을 못해.
보천사가 있었는데 있었다고 말을 못해. 이렇게 역사를 배웠어요. 여러분들 때는 배웠는데 지금 다 가르쳐 애들한테. 지금 다 가르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가르치지 말자고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바꾸자고 합니다. 이런 거 가르치지 마. 왜 저쪽 놈들을 찬양한 거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김일성 역사를 가르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김일성 역사입니까? 우리 역사의 일부일 뿐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버려야 되면 북한 역사를 버리면 북한 지역을 버리고 북한 사람들을 우리 민족에서 배제시키고 그럼 북한 지역이 중국의 영토가 돼도 상관없습니까? 그런 역사로 가는 것을 바라시나요? 그런 거예요.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시켜서 이런 교육을 시키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저쪽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제대로 가르치는 객관적으로, 그죠? 있었던 걸 왜 못 가르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세요. 이건 만주고요. 만주는 중국 위에 있는 말장은 밖에 있는 거이고 중국 안에서는 어땠냐? 중국 안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민족주의, 우파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아예 마오쩌둥 밑에 들어가서 공산주의자로 활약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중국 공산당 안에 우리 조선 사람이 들어가서 활약하고 있었어요. 아주 그래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 가운데 일부는 우파와 서로 손을 잡고 대일전선 통일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외우지는 말고 그냥 보세요. 전선자가 들어가면 좌와 우가 손잡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독립운동 단체 뭐가 만들었다고? 대일전선 통일동맹이 만들었어요. 이 대일전선 통일동맹을 이어받아서 1935년 그동안 황포군관학교하고 조선정치군사 간부학교를 만들었던 누구예요? 김원봉이 요걸 만들었어요. 그걸 해체시키고. 그래서 김원봉이 만든 게 바로 뭐야? 1935년 난징에서 7월달에 민족혁명당을 만들었고 그 민족혁명당이 발전해서 조선민족전선연맹, 여러분 조선민족전선연맹, 조선민족전선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그 속에는 좌익도 있고 우익도 있구나 라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알아듣겠냐? 못 알아듣겠지? 이해하겠어? 상전들이에요. 응? 네. 알겠죠? 좌우가 합작했다는 얘기예요. 잘 기억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민족혁명당 안에 있던 우파들 가운데 일부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을 만들고 한국국민당, 이때 김구는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를 갖고 있던 김구가 여기에 이렇게 가가지고 만든 게 이 단체예요. 알겠죠? 김구.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극적인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누가 이거 민족혁명당을 만들었다고 했죠? 김원봉이죠. 김원봉이 주도해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들고 김원봉이 주도한 군대가 뭐예요? 조선의용대.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잘 나옵니다. 1938년 조선의용대를 만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 군대 안에는 이게 민족전선연맹에서 만든 군대니까 전선자 들어가면 좌우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 뒤에 좌도 있고 우도 있는데 자꾸 우들은 일로 빠져나가. 그럼 점점 여기가 뭐가 남겠어요? 좌가 많이 남겠죠. 그죠? 그래서 좌들이 있다가 자꾸 빠져나갑니다. 좌들도 이제. 그래서 야 안되겠다. 우리 진짜 공산주의랑 손잡자. 이렇게 해가지고 1938년 조선의용대, 김원봉이 만든 조선의용대 가운데 진짜 공산주의자들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가가지고 중국에서 건너온 이들하고 손잡아요. 그게 바로 뭐냐? 조선독립동맹. 그 조선독립동맹에서 만든 군대가 조선의용군이에요. 아까 김원봉이 만든 군대가 뭐라고? 조선의용대.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는 애들이 막 죽으라고. 한국항복군 지대, 한국군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대한항복군, 대한항복군 군단. 알겠죠? 이런 것들이 막 서로 묶어지고 합쳐지고 갈라지고 또 새로 만들고 이런 비슷한 게 또 생기고 그러니까 돌아버리려고 그래 애들이. 또 엄마들은 어떻게 했어요? 엄마들도 돌아요. 돌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네, 가만히 있어요. 이런 상태. 알겠죠?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흐름을 보면 제가 여러분 도울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 전선 여기 뭐가 있다고? 좌우가 서로 갈라지고 뭉쳐지고 하면서 점점 북으로 갈 사람은 가고 남으로 올 사람은 오고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흐름을 잘 보세요. 그래서 애들이 만든 빨갱이들
조선의용군이 만들어지고, 알겠어요? 이들이 연안파예요. 연안파. 왜 연안파냐? 마오쩌둥이 장개성한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면서 대장정하잖아요. 그죠? 그 대장정, 고난의 행군을 하는데 그 고난의 행군을 딱 따라다닌 사람들이야. 중국 공산당하고 함께 운명을 함께 했었어요. 그 사람들 주축이니까 그 대장정이 산성 의진에서 연안까지 갑니다. 연안까지. 그래서 애들을 연안파라고 그래요. 알겠죠? 마오쩌둥의 근거지가 연안이었거든요. 거기서 마오쩌둥과 함께 행동했던 연안파 그들이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고 김원봉의 조선의용대에서 갈라져 나오면 하국지대라고 쓴다면 조선의용군을 만들어서 이들이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북한 군대 주력이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보천보 전투에서 전투를 하다가 들켰어요. 일본 놈들한테. 그래가지고 이 조국 강복해 해산당합니다. 해산 사건으로 해산당하고 어디로 가냐? 소련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김일성이 뭐가 됐어요? 소련에 들어가서 소련군 장교가 됩니다. 그리고 1945년 9월 달에 소련군 복장을 하고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원산, 항명도 들어오게 되죠. 자, 이렇게 되고, 여기 잘 봐요. 그리고 김원봉은 안 갔어요. 김원봉은 안 갔는데, 누가 김원봉을 구워 삶았냐면, 김구 선생이 꼬셨어요. 그래서 김원봉이는 하국지대가 빠져나간 이 조선의용대를 끌고, 김구하고 지청선이 만든 어디에? 한국강복군에 가담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김원봉 부대와 지청천 부대가 여기서 만나가지고 임시정부의 직할 부대인 한국강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한국강복군. 됐죠? 이렇게. 여러분 봐봐요. 이 내용이, 책 봐봐요. 책이 지금 되게 복잡하죠? 실은 이래요. 책 구성을 잘 봐요. 이 내용이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 내용 여기 자세히.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또 아까 중국 관내에 있던 그 내용이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보이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두 번씩 써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앞에는 전체 흐름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 써놓고 그 흐름 가운데 하나씩 잡아가지고 더 자세히,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면 밑에 더 자세히 이렇게 접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보면 훨씬 쉬워질 겁니다. 뭐 이렇게 복잡해요? 보지 말고, 전체 로드맵 하나 보여주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또 보여주고 있구나, 또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번개불에 콩과 먹듯이 무장 독립 전쟁사 이것만 해도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될 텐데, 아쉬운 대로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무장 독립 전쟁도 더 올려드리겠어요. 자세한 강의. 알겠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너무 급하게 중간하느라고 맡았는데, 앞에 한 2강쯤 무장 독립 전쟁사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 해방 이후부터 우리 역사가 꽤 돼요. 그게 한 6강 정도 되니까, 50분 가면 6강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한참 더 봐야 될 겁니다. 종강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 더 봐야 될 게 많아. 이건 숙제로 남겨두고, 다음 학기 강의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제사, 문화사, 사회사, 우리가 정치에서 다루지 않은 우리 역사의 깊은 속살, 내면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어 나갈 겁니다.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지금 이제 큰 줄거리, 생선의 등뼈를 잡았다는, 거기에 그 몸통도 채우고 진드러미도 달고 비늘도 붙이고 눈깔도 받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머지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을 하면은 비로소 역사가 완성되는 그런 구조예요. 아시겠죠? 다음 학기에 이게 그 현장 강의에 오시게 될 기회를 못 얻는다 하더라도 계속 카톡에다 이렇게 강의를 올릴 테니까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쭉 봐서 기왕 시작한 한국사를 마무리를 잘 지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